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정리하는 개발자로서 잘 되는 법 정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실력만 생각하세요. 이번에 네이버랑 카카오 사태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유토피아는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죠. 제가 왜 대기업부터 안 보내냐면 대기업에 전형 준비해서 보내는 거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중소기업의 연봉 4,500, 5,000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수준으로 가는 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소기업에서 그 연봉을 받는다는 거는, 아니 사람들이 중소기업 왜 안 가겠어요?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가 뭐야? 연봉이 낮으니까 안 가는 건데, 중소기업에 가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수준의 연봉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얘는 이 정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소기업에 4,500, 5,000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중소기업 기피 안 해요. 근데 괜찮거든. 그렇게 가면 네이버랑 카카오 못지않게 나름 자부심도 넘치고 그 회사의 핵심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팀노바에서만 있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컨설팅하는 게 그만큼 사기적이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라 해야 되나, 내공이나 실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회사가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인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면은 성장이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도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의 사태보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집단이 워낙 크고 노조에서 그거를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악인 줄 아시겠지만 네이버 1분기에만 5천만원 넘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성과급이랑 포함돼가지고 평균 5천만원 정도, 4,500에서 5천 수준 정도의 연봉을 받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아니고 1분기 봉이죠. 그래서 1분 봉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에서의 최악이면 얼마나 최악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요. 서로 대기업 다닌 사람도 잘 모르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도 대기업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왜 잘하냐면, 나는 대기업 일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 일도 많이 했거든. 난 프리랜서로 하면 되게 친해져요. 다들 집단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라인 대만에 있는 그쪽에 제1하청이에요. 라인 제1하청으로 대만 쪽에 있는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걔가 지금 팀장이거든. 걔가 졸업한 지 1년 넘었는데 지금 팀장 되는데, 걔랑 얘기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의아할 거야. 하지만 대충 예상은 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랬던 게, 증거가 없잖아. 얘기 들은 건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일이 없으니까 그동안 사실은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도 있어요. 대기업 그냥 너무 천국만은 아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성장해서 대기업 경력자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 정도 얘기밖에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잘못됐다고 생각 잘 안 하고요. 사실 그냥 지금 현 시점에 2021년도 시점에 맞는 수준의 그런 거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저번 컨텐츠에도 얘기를 했고, 이게 군대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수직적 구조가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인 국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실리콘밸리식 혁신을 하려고 하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살아오는 관점이나 음식이나 그 집단주의적 성향,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의 장점을 못 끄집어낸 거지. 그런 상태에서 용어만 이렇게 하니까 막 누구누구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적 구조의 누구누구님이다 보니까 그냥 꼰대 회사나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지. 말로만 누구누구님하고 까라면 까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수평적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평은 정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회사가 다 잘 되면은 사실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수평적이면은 의사결정권이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 규칙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수직적인 구조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수평적인 회사만 성공한 줄 아시는데,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성공한 기업들도
위기 상황에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것도 여유 있을 때 수평이 가능한 거지, 목표가 되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구글 플러스가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보여준 제스처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굉장히 독자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창업자가 인수될 때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한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그래서 위약금 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걸 가지고 저는 이미지 소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보고 그것은 무조건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유니콘, 어떤 판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전형적인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사실은 굉장히 듣기 불편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 말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다. 그게 이제 팩트죠. 늘 항상 맞춰오는 거죠. 너무 슬프게도 그래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많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냉혹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52시간 근무제, 야근 포함해서 52시간 근무제는 탁상공론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경쟁 때문인데요. 이제 52시간이 안 된 나라들 중에서 개발자를 양성해내는 나라 중에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글로벌 외주를 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쪽에 이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아예 그냥 해외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저렴한 가격에 그 개발자들을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원자재가 비싸면은 해외 원자재 갖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해외 쪽에 그런 사람들을 그 원격 그쪽에서 개발해서 이쪽으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만 이쪽에서 하고 해서 실제 개발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 또는 그쪽에 사무실을 차려서 법이 유연한 곳에서 하는 곳들도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미국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굉장히 근로자를 많이 보호를 하는 정책도 있지만 그만큼 기업이 잘 되기 위한 합리적인 그런 제도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해고가 굉장히 쉽다는 거, 막 그런 부분들 보면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건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조건 적게 일하면 무조건 좋아?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일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도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상관없이 실력만 생각하세요. 왜 실력이 중요한지는 늘 강조하지만 어떤 회사가 어떨지 모르거든. 그리고 세상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해외를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살아남는 거, 위기 때 살아남는 거는 실력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MF 때도 결국에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죠. 그런 것처럼 개발자들도 되게 졸라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위기를 안 타요. 오히려 그때도 잘 됐으면 잘 됐지. 개발자 나중에 많이 필요했다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밑에 잘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잘리겠죠. 비싼 개발자들은 안 잘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자본주의 논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당신이 많이 공급되어지는 개발자인지 수요를 예측하세요. 그냥 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엔 저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라는 이런 감성에 많이 취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교육기관의 본분이 뭐예요? 결국에는 교육기관에서는 뛰어난 개발자를 잘 양성해서 좋은데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게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똑같거든요. 이 본질이 내가 좋은 개발자 뽑아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가 그들이 가진 기본 모토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 잣대들을 들이댈 거고,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잣대 속에서 회사가 많이 원하는데 많지 않은 개발자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이거를 지켜보다 보면 그냥 내가 가진 기술 하나로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개발 기술을 많이 계속 꾸준히 답습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처럼 김치찌개만 계속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도 같은 작품만 만들진 않잖아요.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게 나름대로 그 직업들만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충이라고 생각하면 고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뀌는 기술을 지켜보고 그 기술 속에서 진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게 저는 나쁘진 않아요. 되게 재밌고, 이제 이번에 저희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때 학생들이랑 많이 그런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도 하고 도전을 했을 때 재밌어요. 새로운 해킹 기법이나 새로운 보안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도 공격을 하는구나, 골 때리네,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즐길 줄 알고 좀 흥미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재밌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좀 재밌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체득화된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슬프게도 그래.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열심히 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 사람만큼의 대우를 바라지는 말라 그래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던 피터슨이 얘기했던 그 최근에 나온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명문대 간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아서 갔을 뿐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비뽑기로 명문대를 보내자 라는 이제 얘기를, 그 책의 그 결론을 봤을 때 제가 이 사람도 참 누군가의 노력, 자기는 엘리트로서의 학력과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꿀을 빤 세대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버드 교수이기 때문에 더 책이 잘 팔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많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비뽑기로 이렇게 누군가를 뽑는다면, 그러면 전교 꼴등의 노력과 전교 1등의 노력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전교 1등은. 그 사람 얘기로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교 꼴등은 전교 꼴등만큼 했으니까 그 정도의 평판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더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적어진 거고, 전교 1등은 그만큼 성적이 좋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학교를 골라간 거죠. 이거를 제비뽑기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같은 노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으면 시장의 변화를 항상 지켜보고 예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개발자를 원하는지를 알면 공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약점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IT 업계에서 정보가 없어서 그걸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요새 사람들이 되게 얘기 많이 하는구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좀 원론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해보면 사실 어떤 기술이 좀 화두에 오르는지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해외나 우리나라나 구루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기술이 요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초기 때부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데 다들 핑거 프리센스라 그러죠. 그래서 진짜 막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가 막 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때문에 결국에는 딱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귀찮고 하기 싫고. 맞아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의 대우를 바라진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바라라고.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복지를 원하는 건데.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복지를 원하기엔 노동력이 비싸잖아요. 사람을 직접 쓰잖아. 누군가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자본주의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봇,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도 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생기지 않는 로봇이 일을 해.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꿀을 빨아도 되죠.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어딨고 노동이 쉬운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그 노동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가끔 되게 복잡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를 때 저한테 헬프를 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너는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징성도 중요하죠. 팀노바에서 노프 팀장이라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노프 팀장님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은 또 그만큼의 그 차이가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 항상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항상 증명을 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는 사실 뭐 학교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학교랑 달라서 그래요.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편하게 나오고, 게임 같은 경우도 내가 오크를 한 마리 잡으면은 경험치가 3이 늘잖아. 3이나 4나 늘면서 내가 한 10마리 더 잡으면 레벨업 하겠다가 보이는데, 이런 우리의 일상은 시각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의 기본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 많이 받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거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항상 노리세요.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이제 남들이 개발자 엄청 뽑고 싶은데 못 구하는 분야에 금방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새로운 플랫폼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빨리 가요. 한 플랫폼에서 되게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전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다 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웹 개발을 하든 운영체제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굉장히 다 코어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어는 이제 근본이라는 거죠. 중심 이런 뜻인데, 그런 중심이 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플랫폼 공부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중심 공부에만 너무 빠져서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잘못 빠진 게 알고리즘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너 이거 정렬 알고리즘 모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 많은데,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료 구조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last in, first out, 뭐 first in, last out, 뭐 이런 거 막 진짜 first in, first out, 무슨 뭐 last in, first out,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왜 외우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외워서 그게 할 게 아니거든. 학부생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외워서 이거 시험 문제 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내가 그래서 대학 교육을 진짜 최악이고, 토할 거가 또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역겨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왜 외우고 있어? 자료 구조는 실제로 내가 만들어보고 아니면은 그 운영체제에서 그렇게 쓰게 된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last in first out인지 뭐 first in first out인지 알 수밖에 없거든. 막 그런 것들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지금 이제 유망한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뭐 이런 좀 한층 더 좀 발전된 뭐 이렇게 자료 구조들 보면은 더 많이 이렇게 변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클래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보면은 외래 강사들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약간 플랫폼 기술이면 외래 강사 많이 써. 그 결국에는 교수들도 별로 그 학부생 가르치는데 별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 존나 많아요.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프로였는데 프로 개발자니까 보이지. 이렇게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저러고도 교수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맨날 그 교수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보면 진짜 실력 있는 교수를 제외하고 막 정말 어떤 교수들 보면 이런 거 가르쳐. 뭐 되게 뻔한 거,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거, 뭐 자료구조 기초라든지 무슨 또 뭐 C 언어 이런 기초 막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저 때는 제가 다닌 학교는 3차원 프로그래밍 이런 거나 뭐 다이렉트 X 막 3D 막 이런 거 저희 그때 세대거든요. 오픈GL 이런 거 뭐 윈32 API 막 이런 거 배울 때 다 외래 강사 썼어요. 거기다 이제 내가 게임 학교였는데 게임 쪽에는 다 외래 강사 쓰고 있어. 그럴 거면 교수가 왜 필요하냐고. 클래식만 가르칠 거면. 그럴 거면 그냥, 아니 근데 좀 그래. 실제로 진짜 많이 그래. 내가 진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 진짜 많았거든, 내 기준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너한테만 있었던 일을 합리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에서 뭐 대기업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지 마라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천국만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최소한 증명이 됐잖아. 두고 보세요. 전 제 제자들이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엄청 유명해지면서 걔네들이 엄청 잘 되는 걸 보여주면서 저는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다리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미 억대 연봉제도 나왔을 뿐더러 걔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것 떠나서 진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번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기술에만 집중하는 개발자는 삼류 이제는. 왜냐면 진짜 너무 커졌어. 예전에는 윈도우즈면 윈도우즈만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엔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 위에 뭐 제품마다 너무 대규모가 된 거야. 근데 옛날 게임에 비해서 요즘 게임들이 세계관이 훨씬 크고 시스템이 훨씬 복잡하고 만들 게 엄청 많잖아요. 자본도 많이 들어갔지만 생산성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 더 얹고 더 멋있는 걸 얹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더 이제 추가하고 그리고 기술도 인공지능 기술만 해도 기술이 그 안에 최소 들어간 플랫폼만 해도 진짜 한 4, 50개 돼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4, 50개 돼요. 제대로 하려면 뭐 빅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도 얘가 지금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좀 더 분석이 빠르겠다 판단이 되는 거랑 그냥 단순 로그성 데이터를 쌓아두고 이거를 바라보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막 3, 4개씩 쓰는 경우도 진짜 많고 그거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 분산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관리를 쉽게 해주는 또 그런 빅테이블 구조에 이제 딱 맞는 또 그런 여러가지 이제 그 프레임워크도 많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는 당연히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게 일반적이 될 텐데 아니 그거 모르고 그냥 해도 되게끔 이렇게 단순화 시켜놓긴 해요. 대기업들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API 호출만 하면 그게 되게 쉽게 되게끔 해주는데 문제는 그런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고 나중에 그런 내부에 그런 걸 잘 꿰뚫고 있는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위에서 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개발자들은 지금 돈 엄청 잘 벌고 어디 가든 대우받고 살고 있는 개발자들이 그런 개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이제 제가 그런 개발자들을 봤을 때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실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쉴드 칠 수 있을 정도면은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유리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 천재가 아니면 좀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서 그 사람들끼리 오해가 안 생기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은 일을 2번 할 걸 1번에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하고 그런 수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4번 지식은 공유되어집니다.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쌍팔년도 개발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얘기를 자꾸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저씨들이. 그러면은 되게 피곤한 거지, 그 아저씨들. 예전에도 그랬는데, 뭐, 아직 세상이 똑같은 줄 알아. 그런 개발자들 치고,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개발자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옛날 기술만 계속 보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신토부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크롬이나 이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굉장히 핫한 기술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그래. 개발 쪽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합리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능이 이렇게 뭐 잘 나온다라는 증명만 되면은 바로바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있는 뛰어난 개발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그게 우리에게 유용한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잘 접근해서
그걸 잘 도입해 나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그런 이슈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NoSQL 기술이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년간 굉장히 천천히 화두가 돼서 지금은 NewSQL이라는 이제 패러다임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NoSQL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무조건 RDBMS가 최고다라는 패러다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지어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캐싱만 사용하겠다. 맨캐시나 레디스 같은 걸로 캐싱만 사용하겠다. 나는 지금 사용자를 추천해주는 그래프DB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짜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겠다 라는 식의 이런 접근이 가능하면 검색을 해야 된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그런 마인드로 검색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지식을 공유받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원시시대에 태어나면은 딱 원시시대에서 발명할 수 있는 수준만 만든다고요. 인류는 해부학이나 뭐 여러가지 지식을 통해서 구전의 구전을 통해서 그 기술을 습득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인간이 학습해온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더 보태어지는 나만의 창의력, 내가 진짜 똑똑하다면 나만의 창의력으로 이거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일단은 공유받는 게 먼저다. 다만 이제 공유받고 외우기만 익숙한 사람들은 한계점이 딱 그 남들이 정해놓은 수준까지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논문이나 다양한 지식들을 공유를 해요. 독서를 하든 아니면 검색을 하든 무언가를 해서 검색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생각해요. 다만 귀찮고 내 방식이 맞고 내 고집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이 이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죠. 굉장히 유연하지 않은 사고는 결국에 나만 잘났고 졸라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식의, 물론 고집 부려도 결과가 좋으면 누구도 터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고집 졸라 부렸는데 결과 안 좋아. 근데 자기 합리하고 끝나버리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시장에서 원할까요? 그러니까 검색하세요. 검색.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정보도 같이 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의 또는 내가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찾아서 비교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IT 쪽에 어떤 논문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그 성능이 되게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서 뭘 써야 되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 직접 벤치마크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회사 가면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직접 이거 우리 기술에 써도 괜찮을까 해서 더미 데이터들 많이 때려 넣고 실험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회사는 개똥 아닌가요? 또 회사 탓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번으로 해서 회사 탓하지 말라고 써야겠다. 회사 탓 금지. 회사 탓하려면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면 되지. 그렇게 최악이고 여러분들은 졸라 완벽한데 왜 회사를 계속 가있어. 완벽한데 왜 그 회사 있음? 그러니까 회사 탓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회사 탓을 해. 오케이.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의 생계는 어떡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완벽한 분인데 갈 곳이 없는 게 말이 돼요? 갈 곳이 없다는 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 근데 내가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갈 자신도 없고 다른 회사 갈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그릇당 찾아간 거예요. 그런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 회사에 계속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보단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사 탓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문제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바뀌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100% 맞아서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회사가 문제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찾아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다음 회사에서 진가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 회사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사람, 그 사람이라면 다음 회사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탓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안 바뀌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문제가 많은 고집쟁이들의 특징은 나는 문제가 없고 너희가 문제다라는 이런 그 구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건 비단 회사와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과 학생의 문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통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결국엔 좋은 회사로 취직을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올해 연봉도 다 4,500 이하가 없는 건데, 미만이 없는 거죠. 4,500 미만이 없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애들의 특징이, 일단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결과 안 나오면 팀노바라는 교육기관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 막상 상담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고집이 부려도 그걸 안 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증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실제로 보면서 저한테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결과가 더 좋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확 바뀌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 학생들은. 예전부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죠. 결국엔 문제의 본질을 자기 자신한테 찾는 게 제일 빠르고, 일단 억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회사가 진짜 100%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빨리 나와야 돼. 일단 첫 번째 빨리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회사인데, 내가 봤을 때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나의 뛰어남을 못 알아봐 준다든지, 뭐 저 사람과 나를 편애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자아성찰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이제 억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평가 기준이 개똥이라서 내가 진짜 일을 졸라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사평가는 되게 적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얘기했죠. 고객이 저만 찾고 막 엄청나게 저를 찬사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일도 되게 잘 끝났어. 심지어 엄청 좋아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좀 회사에 늦는다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스타일이 되게 직설적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회사에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굳이 맞추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회사에서 임원진까지 생각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도 노력을 더 했겠죠. 내가 말한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 사람들이 뭐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물론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을 자꾸 도와주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짜증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친절하게 대한 건 아닌데, 이제 그 회사에서 성장하는 게 당신이 목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선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팀노바가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성격이 대부분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합리적인 스타일의 그런 분들이시라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굉장히 유도리 있게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춰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거는 구분을 하고 유도리 있게 살라 이거죠. 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회사 탓이 기본이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다. 보통은 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문제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회사를 이제 닫지 않는 능력. 회사가 진짜 개쓰레기면. 근데 계속 닫지 않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생겨. 그러면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엘리트주의, 무슨 능력 만능주의, 뭐 그러면서 소수에 대한 핍박 이렇게 하는데,
회사는 복지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이런 거는 우리 모두 세금을 내는 정부에서 그런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복지 혜택 같은 것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 근데 회사는 그럴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 회사가 많은 수평적인 구조를 갖는다든지 개발자한테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뭐 개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 만들고 뭐 간식도 존나게 많고 뭐 휴가도 졸라 많고 막 돈도 많이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 뭐 반려동물 키우듯이 정말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입혀가지고 이렇게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런 엘리트들이 그런 데를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데려오려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를 구성했을 때 사람들이 더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순전히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윤 추구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죠. 왜 봉사단체로 알아? 심지어 봉사단체조차도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홍보를 해야 되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심지어 사회적 기업도 매출 일어나야 돼요. 위안부 할머니 그림 파는 스타트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갑에 그림 그려서 팔고 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런 거 팔고 하는 기업도 결국에는 샵을 내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되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곳들이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 가면은 굉장히 이것도 잘해주더라, 돈도 많이 주고 의자도 뭐 에어론 체어로 비싼 거 쓰더라,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높낮이 뭐 전동 책상도 쓰더라, 뭐 이렇게 좋은 장비도 주더라, 뭐 이런 얘기에만 혹하지 말고 사실은 왜 그렇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호의에는 이유가 있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자아 성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능력이 나는 많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좀 내 중심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편하다는 것도 상대적이라서 뭐 누구는 뭐 3달에 한 번씩 호캉스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못 가니까 편하지 않다, 뭐 요런 식의 편함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잠잘 곳 있고 안 굶고 그냥 가끔 옷 한 벌 사고 뭐 요 정도가 사실 우리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편하게 산다는 기준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편하게 산다 인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 합의된 복지의 그 마지노선은 현재 그냥 굶지 않고 잠잘 곳 있고 그냥 뭐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사회적 복지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정말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인간이 가져야 될 기준인 것인가,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딱 얻을 수 있는 선. 근데 심지어 그 복지 혜택 받는 것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 아세요? 겁나 복지 혜택들이 겁나 복잡해서 막 동사무소 가서 엄청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엄청 그런 거 다 알아봐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혜택 받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거 실제로 한 형한테 옆에서 막 지켜보는데 와 졸라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막 동사무소에서 막 전화가 막 오는데 막 그것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찾아와요. 그리고 막 김치 가져가라고 막 올 때 김치 가져가고 김치 뭐 3kg인가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면서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그 형도 엄청 발로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막 진짜 금도끼 은도끼를 주지 않는 이상은 금도끼 은도끼를 또 어디다 팔지? 아무튼 그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조차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 제가 올해 제가 교육하는 친구들만 4,500, 5,000으로 보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 평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고, 노력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건 있죠.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 중 하나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대충 해도 로또 당첨돼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촌나게 했는데도 안 돼요.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게 살아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 시도를 해봤냐 안 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물론 제 생각이지만 노력을 졸라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는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뭐래도 해보고, 남들 앞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에 항상 집중하세요. 그들이 잘된 거는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왜 잘 됐는지를 분석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제가 고졸이건 전문대건 무슨 뭐 중졸인가? 중졸까지는 아닌데 고졸이건 아무튼 뭐 비전공자건 상관없이 다 고연봉으로 보내는 데는 굉장히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이제 미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졸라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진부하고 제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그냥 결과로 딱 얘기하는 게 제 스타일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철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고만고만한데 되게 많아질 거고, 다들 우리 결과 졸라 좋아요 막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팀노바처럼 교육청에 막 다 인증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이게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력이라는 거를 키워야 되는 이유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저의 어떤 철학과 모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매번 연봉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팀노바 자체에서의 실력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회사 탓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사회 탓, 저는 사람 탓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 탓이 가장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매년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항상 자기 탓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 떨어질 정도 말고 내가 이런 거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빛이 나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누구 뽑을 때 봐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런 걸 집중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때도 흡수율도 엄청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지. 가르칠 때 너무 신명나 진짜. 그런 친구들은 진짜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 물론 이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이 더 많아.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 자존감도 회복이 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아진 다음에 현업에 간 다음에 거기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이 구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개발자의 발전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그거가 중요한 거기보단 나니까 뛰어난 거야. 내가 어디 있든 그게 중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가지고 임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거는 알고 이기주의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근데 완벽하게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간접 피해는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노래를 했는데 옆 건물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방 그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은 간접 피해를 받는 거잖아. 그 정도의 간접 피해는 어느 정도 줄 수는 밖에 없지만
그 직접적인 피해만 좀 피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되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좀 뭐 말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뭐 쓸데없는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잘 되는 데는 사실 많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굉장히 IT 업계 만만한 업계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많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